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아카마이 웨비나, 세큐리티 테크 브리핑, 아카마이 엣지 클라우드 보안 전략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클라우드 도입 속도와 비례해서 급증하는 보안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비즈니스 보호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종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엣지 클라우드 보안 전략이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카마이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와 또 확장을 위해서 아카마이 최신 엣지 클라우드 보안 전략에 대해 세 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아카마이 강상진 상무께서 단순함을 통한 보안 극대화를 추구하는 AAP를 주제로 아카마이의 새로운 적응형 보안 엔진으로 구동하는 AAP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발표를 맡은 아카마이의 강상진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함을 통한 보안 극대화를 추구하는 AAP, 앱 앤 API 프로텍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과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이 단순한 방화벽 규칙이나 평판 분석, 화이트 리스팅, 블랙 리스팅, 그 다음에 트래픽 최적화만으로 방어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웹 서버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공격까지 더불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방어 시스템은 도스, 디도스 방어 기능도 필요하였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을 방어하기 위한 DNS 방어,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이런 식으로 방어 시스템도 발전을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API,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 브라우저에 대한 멀티팩터 공격이 발달하면서 방어 시스템 또한 API 보안, 클라이언트 사이드 방어, 세션 모니터링, 그리고 네트워크와 보안이 혼합된 SASE라는 프레임워크로 보안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모든 와프, 보안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였고요. 앞으로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텔리전트하고 더욱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멀티벡터 공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 또한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딥러닝, AI 요소가 포함된 보안 시스템이 나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많은 벤더들이 이 부분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특히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이버 범죄 유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는 공격자 A, B 2명과 그 다음에 범죄자 C 이렇게 3명의 해커가 있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고요. 이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 정보, 신용카드 정보, 거래 정보 등의 개인정보, 기밀정보 등을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직접 사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무장된 봇들이 크리덴셜 스타핑이나 기타 봇 공격을 통해서 역시 사람을 흉내내서 웹 서비스에 접속해서 이런 데이터를 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자는 이런 웹 컨텐츠가 아니라 API 취약점만 노려서 API 서버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변조한다거나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일반적인 PC 트래픽보다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트래픽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금융, 핀테크, 그리고 이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API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PI 취약점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많은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변조한다거나 이런 사이버 위협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션 하이제킹 등으로 마치 내가 인증된 사용자인 것처럼 그 해커가 본인 자신을 속이면서 이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나 콘텐츠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 콘텐츠가 유료화된 서비스라면 사용자들은 돈을 내고 어떤 구매를 하고 이런 콘텐츠를 소비해야 되는 것에 반해서 이 범죄자들은 구매 없이 그런 유료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크웹을 통해서 입수한 로그인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정보,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악성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함으로써 불법 포인트를 취득하고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이런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의 클라우드 스키리티 솔루션은 이런 공격에 특히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에벤 API 프로텍터 외에도요, 디도스로부터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프롤렉식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엣지 DN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딴 공격에 대한 방어를 웹스키밍이라고 하는데요, 웹스키밍 공격을 클라이언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페이지 인테그리티 매니저라는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봇을 통해 가격 스크래핑을 해온다거나 가짜로 구매를 한다거나 부정 로그인을 방지하기 위한 봇 관리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서비스에는 무조건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MFA라 부르는 멀티팩터 인증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계정 탈취를 수행하는 그런 서비스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어카운트 프로텍터 서비스도 있고요. 또한 24시간 일주일 동안, 즉 365일 매 시간 동안 보안 운영센터를 고객 대신 운영을 하면서요, 모든 보안 위협을 감시하고 고객에게 실시간 통제해주는 인적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PI 보안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최근에 API 보안 위협이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지 많은 기사들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이 API 보안이 중요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그 다음에 사스 기반, 파스 기반의 API 서비스들이 발전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개발하면서 API가 점차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카마이가 측정한 API 트래픽의 성장을 보면요, API 트래픽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볼륨이 아닌 히트 단위로 83%이면 상당히 많은 규모가 API 트래픽이 인터넷상에 전달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추세를 봤을 때 작년 대비 API 히트 수는 30% 이상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많아졌고 API 트래픽이 인터넷상에 더 많아졌기 때문에 API 보안 위협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에 대한 그 포괄적인 보안 서비스를 아카마이는 엣지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엣지는 아카마이 CDN 캐시 서버를 또 다른 말로 엣지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엣지 서버가 과거에는 CDN 캐시 서버로만 사용이 됐지만 현재는 배포된 WAF,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서비스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엣지 서비스는 근본적인 목적인 엣지 컴퓨팅 및 딜리버리, CDN을 통한 컨텐츠 캐싱과 컨텐츠 전달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API를 보호하는 그런 WAF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어 3, 4 같은 네트워크 계층, 레이어 7 같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레이어 7에 대한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이라든가 디도스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과 API를 구분하여 특화된 보안 설정을 통해서 각각의 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봇에 대한 관리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이 엣지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로 트러스트라 우리가 흔히 칭하는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위한 VPN을 대체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멀웨어, 피싱, 제로데이 공격으로부터 사용자의 PC라든가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는 SWG,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웹 게이트웨이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엣지 서버들은 전 세계 137개 이상의 국가, 2,5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4,100개 이상의 팝에 배포가 되어 있고요. 서버 대수로는 약 37만 대 정도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트래픽의 평상시 약 15%, 피크 트래픽이 약 30%가
아카마이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고객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보안 서비스들은 다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레이어 7, 레이어 4, 레이어 3 등 다양한 계층의 방어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먼저 앞서서 설명해드린 DNS 보안,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디도스 보안, 클라이언트 보안, API 보안, 그 다음에 대규모 디도스 방어를 위한 프로렉식 스크러빙 센터, 또 와프의 네트워크 리스트 등록을 통해서 특정 IP라든가 특정 국가, 특정 대륙에서의 인바운드 트래픽을 방어하는 기능, 그리고 어댑티브 시큐리티라고 부르는데 레이어 7에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SQL 인젝션이라든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로컬 파일 인클루션 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웹 공격에 대해서도 방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웹 공격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봇 트래픽, 가격을 훔쳐간다거나 사진을 긁어가는 등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을 하고 클라우드 비용이라든가 회선 비용이 고갈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좋은 봇은, 즉 검색 엔진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봇은 패스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봇들은 디나이를 시키는 그런 관리를 봇 매니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리피테이션이란 것은 아카마이가 전 세계 최대 트래픽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저희 내부적으로 각각의 어떤 해커에 대한 IP라든가 그 다음에 나쁜 액티비티를 수행하는 배드 IP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IPDB를 활용해서 비록 이 클라이언트들이 내 서비스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 차단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추후에 이런 배드 IP가 내 서비스로 인입이 됐을 때 공격을 하든 안 하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층 방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전 세계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악성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 트래픽을 만들겠죠. 악성 사용자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배드 IP는 IPGeo 파이어월에서 차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 컨트롤을 통해서 디도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트 컨트롤이란 특정 클라이언트가 초당 몇 번 접속을 하느냐 그런 트레스홀드를 설정을 하고 이게 디도스라고 판단되는 트레스홀드 이상이면 몇 분간 이 사용자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설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웹 서비스에 들어오는 도스와 디도스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레이어 7에 대한 공격은 와프 레이어에서 방어를 하고요. 봇에 대한 공격은 그 다음 봇 가시화 솔루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스큐리티 매니지먼트라는 모듈을 통해서 API 특화된 API 보안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리퓨테이션, 클라이언트의 평판 조사를 통해서 앞에서 모든 공격이 탐지가 안 돼서 패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배드 IP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하면요. 봇 액세스 관리 전용 솔루션인 봇 매니저와 어카운트 계정 관리 전용 솔루션인 어카운트 프로텍터를 뒷단에 더 배치를 해서 좀 더 촘촘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아카마이의 보안 서비스를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고객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혹은 온프레미스 환경에 오리진 서버라고 부르는 데이터 센터 내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게 되겠습니다. AAP는 웹과 API 통합 클라우드 스큐리티 솔루션입니다. AAP는 특정 장비, 특정 리전에만 배포된 것이 아니라 아카마이의 CDN이 배포된 인텔리전트 플랫폼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37만 대 서버에 골고루 배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와프, 온프레임 기반의 와프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 앞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단에는 파이어월, IPS, IDS, WAP, AF 이런 차례적인 그런 보안 장비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것의 특징은 공격자가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은 결국 데이터 센터 내에서 탐지가 되고 차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데이터 센터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공격자가
상당히 매시브한 그 피크 트래픽을 유발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 데이터 센터 내 회선이 고갈되고 데이터 센터 내에 위치한 그 보안 장비들이 어떤 인계치를 넘어가면서 메모리 점유가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온프레임 기반의 보안 솔루션은 빠른 보안 룰셋의 업데이트가 좀 더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엔지니어가 수동적으로 패치를 해야 된다거나 최근에 발견된 보안 패턴에 대해서 수동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보안 룰셋을 넣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상에 배포된 AAP는 공격이 집중되기 전에 사용자 주변에서 방어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아카마이가 보호된 그런 도메인들은 도메인 C네임을 통해서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으로 트래픽이 유입이 되고요. 사용자, 즉 공격자를 포함한 사용자 주변에 배포된 엣지에 1차적으로 접속이 되고 여기서 트래픽이 공격인지 아닌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즉 데이터 센터에 공격이 집중되기 전에 사용자 주변에서 방어가 되고요. 클린 트래픽만 데이터 센터에 전달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이 디도스성 상당히 매시브한 트래픽을 가진 볼륨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회선이 고갈되거나 장비가 무너지거나 그럴 일들이 없고요. 클라우드 상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배포된 와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보안 룰셋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동적이고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PI 프로텍터, 앱 앤 API 프로텍터의 가장 큰 특징은 웹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API 프로텍션으로서의 표준적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와프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격 감지에 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응형 방어 엔진이라는 보안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획일화된 보안 룰셋에 대한 스코어링이 아니라 사이트마다 그 특징을 자동으로 이 와프 솔루션이 이해를 하고요. 그 시간이 지나는 만큼 어떤 공격은 오탐이고 어떤 공격은 정탐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엔진보다 2배에서 4배 증가된 탐지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오탐률은 20%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및 방어 자동화를 수행한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인데요. 보안 룰이 추가되거나 수정이 되면 이것을 엔지니어가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모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튜닝을 통해서 보안 룰셋에 대한 어느 부분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카마이가 스스로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원클릭만으로 이 셀프 튜닝을 수행할 수가 있으십니다. 일반적인 온프렘 기반의 와프나 클라우드상에 배포된 와프, CDN 벤더사가 제공하는 와프 같은 경우는 먼저 보안 정책을 만들고요. 모니터링 후에 세부 튜닝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과 필터링을 수행을 하는데요. 아카마이 와프 같은 경우는 먼저 자동으로 보안 루셋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수동으로 할 것인지를 모두를 선택하고요. 그 이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카마이의 보안 엔진이 자동으로 API 엔드포인트를 탐색하고 미사용한 API 엔드포인트는 사용을 권고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을 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세부 튜닝을 진행을 하는데요. 데이터 기반 원클릭을 통해서 이 튜닝을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튜닝에 필요한 상당히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떤 트래픽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지 근거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비로소 적응형 보안 운영을 통해서 기본적인 보안의 방어를 수행을 하고요. 최소의 인원으로 이러한 사이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적응형 보안 엔진이란 단순한 운용, 즉 자동 업데이트, 셀프 튜닝, 유연한 설정 자동화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섹옵스를 위해서 API나 CLI, 테라폼을 통한 자동 관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즉 코드로 방화벽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API를 자동 식별해서 예전에는 API를 별도로 API 데피니션이나 API 스펙 파일을 통해서 API를 등록하셨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API를 자동으로 발견을 하고 이거에 맞게 API 특화된 방어 설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에 포함된 악성 패턴에 대한 탐지를 위해서 아카마이 와프에도 인증서를 저희가 배포를 하고요. 고객 대신 발급을 받아 배포를 하고 페이로드 분석을 수행해서 좀 더 다차원적인 보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의 ASE 엔진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공격 이력을 히스토리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평판 정보,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보낸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이상 탐지라든가 이상 패턴 감지를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것이 공격이 아닌지, 공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의 와프 방식, 그 다음에 최근에 다른 벤더들이 제공한 와프 방식보다 좀 더 정확한 정탐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여러 가지 하나의 요청에 여러 가지 패턴이 발견되면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많이 폴스 포지티브가 발생을 했습니다. ASE에서는 하나의 요청에 여러 개 발견된 패턴에 대해서 각각의 스트레스홀드를 설정하고 스코어링을 함으로써 이런 오탐률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셀프 튜닝 방식은 다음과 같이 화면 스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외 처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포탈에서 자동으로 알림을 보여드리고요. 앱 애플리케이션 방어벽 설정에서 만약에 수동 모드로 했을 경우 이렇게 적용형 보안 엔진 평가 업그레이드 제안을 드리고 새로운 보안 룰셋이 업데이트가 발생했으니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내용을 자동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을 통해서 어떤 트래픽에서 이러한 부분을 발견을 했고 왜 이런 것을 추천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서 업그레이드와 평가 룰셋을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봇 가시화 기능을 통해서 어떤 봇들이 들어왔고 어떤 패턴에 어떤 기능을 가진 봇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니터링만 할 건지 차단할 건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CDN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캐싱과 빠른 TCP 가속을 통해서 보안이 완료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평판 점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공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판이 낮은 경우는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AP는 아카마이의 와프 대표 솔루션인데요. 아카마이는 5년 연속으로 가트너가 발표한 매직 쿼드런트의 웹 애플리케이션 앤드 API 프로텍션 분야에서 상위 랭크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작년 자료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 리더에 포지셔닝 돼서 1위를 했고요. 이것은 아카마이의 적응형 보안 엔진, 그 다음에 자동화된 보안 룰셋 업데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카마이의 AAP, 애플리케이션 앤 API 프로텍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웨비나에 소개된 아카마이 안내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상진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션은 아카마이 김채하 차장님께서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한 내부 업무 시스템의 안전한 접속 EAA, MFA에 대해서 발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업무 환경에 편리하고 또 안전한 업무 시스템 접속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소개해드립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채하입니다. 저는 오늘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한 내부 업무 시스템의 안전한 접속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바뀌었고 우리 삶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보다 집에서 이러닝을 하고 많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며 기업은 이를 위해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춰야 했습니다. 예상보다 성공적인 재택근무 환경 때문인지 코로나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선택적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내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업 정보보호 이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이 제로 트러스트로 점철되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핵심 자산에 대한 취약한 권한과 불필요한 과도한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는 것에 주안을 둔 사이버 보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추진으로 기업 내부에서 보호되던 네트워크 안을 벗어난 환경에 적합한 보안 접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팬데믹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보안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외부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은 외부에 노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접속하려는 사용자와 단말을 항상 인증해야 하고, 네 번째는 인증된 사용자만이 인가된 어플리케이션 하나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활동은 전부 로깅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아카마이의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원격 접속 솔루션인 EAA입니다. 이 솔루션은 아이디 인지 기반의 원격 접속 솔루션인데요. 전통적인 SSL VPN 대신 어디에 있는 사용자이든지 간에 항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접속을 가능하게끔 하는 솔루션입니다. 먼저 EAA를 이해하기 위해서 EAA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6가지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커넥터입니다. 이 커넥터는 기업 내부 방화벽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프록시로 설치되어 사용자의 요청과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을 처리합니다. 단, 이 커넥터는 서버를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형태로 가지고 계신 서버나 VM웨어, 버추얼박스 등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의 AWS나 애저 등에 맞는 소프트웨어로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EAA 엣지입니다. EAA 엣지는 아카마이에서 이미 배포를 해놓은 SaaS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가장 먼저 받고 엔터프라이즈 커넥터에 이 사용자의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EAA 엣지 역시 프록시이기 때문에 내부의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외부로부터 숨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인증을 위한 디렉토리입니다. 기업에서 사용 중인 AD나 디렉토리가 있으면 이 AD나 LDAP을 통해서 디렉토리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IDP입니다. 디렉토리와 연동해서 사용자의 인증과 로그인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만일 사용 중이신 IDP가 없다면 아카마이에서 IDP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굳이 EAA의 구성 요소에 넣은 이유는 EAA의 경우 L7 기반으로 폴리시를 설정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마다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AA는 네트워크 중심, 데이터 중심의 보안 대신 엣지상에서 시큐어 액세스를 제어하는 형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임직원, 협력사, 파트너사는 그들의 위치에 상관없이 EAA 엣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은 사용자의 아이디를 인지할 수 있는 프록시 서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데이터 센터 내부의 디렉토리와 연동되어 접속 요청을 하는 사용자들이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인증을 하고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과 인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자들은 이 EAA 엣지까지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혹은 데이터 센터 내부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설치되어져 있는 커넥터는 인증 인가가 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EAA 엣지로부터 전달받아 내부 시스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실제 내부 시스템에는 오직 EAA 커넥터만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되는데요. 이 EAA 커넥터는 설치할 때 외부의 EAA 엣지 쪽으로 먼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의 방화벽에서는 EAA 엣지와 EAA 커넥터 사이에 아웃바운드 정책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애플리케이션 요청에 대해 애니 오픈으로 허용할 필요가 없고 애플리케이션들의 생성, 삭제, 변경에 따라서 방화벽의 폴리시를 변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공격과 관리의 표면이 기업 네트워크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EA 엣지 쪽으로 옮겨감으로써 더욱더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용자 접속 및 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 스캐닝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도 모두 엣지상에 있는 프록시가 전달받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까지는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접속인 VPN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구조적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데모를 캡처로 형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명의 사용자, 각기 다른 사용자가 실제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때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IDP에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만 북마크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엔지니어링이라는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수는 15개 정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HR이라는 사용자의 계정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R이라는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총 1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에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앞서 보여드린 엔지니어링 계정을 가진 사용자와는 다른 수의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HR이라는 사용자가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별도로 URL을 알고 있어서 URL로 직접 접속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권한이 없어서 접속을 할 수 없다라는 경고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EAA의 실제 사용자가 접속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사용자 인증을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아카마이 MFA 솔루션입니다. 앞서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데모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반으로만 사용자 인증을 했다면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MFA를 추가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화면에서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얼핏 보면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제이도라는 사용자가 받은 요청입니다. 한쪽은 미국에서, 한쪽은 영국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사용자라면 사실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고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이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국 혹은 영국에 있는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유출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MFA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탈취될지도 모르는 사용자의 계정에 한 번 더 추가 인증을 하기 위함인데요. 왜냐하면 계정 탈취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 데이터 파괴 등 비즈니스적으로 악의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오늘날 사용하는 MFA 역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쉽게 계정이 탈취되기 때문에 보안팀에서는 정상 사용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식, 예를 들어서 소유물 혹은 생체 인식 등을 통해서 MFA를 설정하게 됩니다. 네, 아카마이 MFA가 지원하는 방식은 PC 프루프 푸시 방식입니다. 물론 OTP나 일반적인 푸시 방법인 SMS, 전화 등의 MFA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카마이 MFA는 가장 안전한 방식인 PC 프루프 푸시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현존하는 MFA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FIDO2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주로 유비키와 같이 하드웨어 토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카마이 MFA는 하드웨어 토큰 대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간의 페어링을 통해서 정상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개인키 또한 모바일 내에 가장 안전한 장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해킹에도 끄떡없다라는 이론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아카마이 MFA 방식은 하드웨어 기기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제 로그인을 하는데 정말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가 아카마이 MFA를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한 데모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 MFA 사용자를 등록하는 방식과 그리고 등록한 사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모바일과 브라우저를 페어링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렇게 페어링까지 완료가 된 사용자가 어떻게 MFA 방식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관리자분들께서 아카마이 MFA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카마이 MFA와 연결된 디렉토리에 있는 사용자들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이제 전송되게 됩니다. 그럼 이 메일을 전송받은 이제 내부 직원들은 스타트 엔롤먼트 버튼을 통해서 이 MFA의 등록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 스타트 엔롤먼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이제 이 사용자의 개별 사용자의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 버전, 이런 어떤 OS를 사용하는지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 개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오른쪽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지금 보시는 QR 화면을 스캔을 해주시면 아카마이 MFA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앱과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요. 딱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에 익스텐션을 설치하다라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다음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 파이어폭스라든지 인터넷 엣지라든지 크롬 기반의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주시면요. 브라우저에서 다음과 같이 또 앱을 다운받으라는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미 저희는 앱을 다운받아 놨으니까 다운받아져 있는 앱을 이 QR코드로 스캔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이 연동됐다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 사용자가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게 되면 먼저 처음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이 MFA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PC 프루프 푸시 방식 외에도 SMS나 전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관리자분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6개가 보일 수도 있고 1개가 보일 수도 있는 화면이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PC 프루프 푸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Use Security Key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쪽으로 인증을 보냈다라는 이 노티 창이 뜨게 되고요. 모바일 쪽 앱으로 이렇게 푸시 방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자는 Allow 방식이나 Allow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이 Face ID, 생체 인증을 통해서 브라우저가 보낸 인증 문자를 승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앱에서 다시 브라우저 쪽으로 정상 완료된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에서는 인증된 사용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으로 리다이렉션 시켜주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쉽게 사용자가 등록부터 페어링, 그 다음에 이 MFA 푸시 방식까지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의 핵심인 EA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중심이 아닌 사용자 아이디를 기반으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마다 사용자를 매번 인증하고 권한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디가 탈취되더라도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레터럴 무브먼트를 방지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이디 탈취까지 막고자 하신다면 아카마이 MFA를 통해서 안전한 이중 인증을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 솔루션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혹은 저희 아카마이 마케팅 쪽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채하 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아카마이 김현도 이사께서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환경과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민첩한 데브옵스 환경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며 보안 가시성을 제공하면서도 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까지 완벽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현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환경과 아카마이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클라우드의 보안 환경을 어떻게 강화하고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점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과 기존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라는 특성까지 감안해서 보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카마이는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환경을 완벽한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플랫폼은 베어메탈에서부터 파스, 아이아스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보안을 말하는 다양한 방법론적인 개념의 핵심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보안 환경의 목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솔루션은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점들이 주요 특징인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로그4j의 취약점에 관한 실전 예제를 하나 갖고 와 봤습니다. 4단계의 설정을 통해서 로그4j의 취약점을 관리하고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로고들이 친숙한 분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로고들이 친숙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요 서비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이전 시대에는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위치를 고르고 데이터 센터 벤더를 고르고 회선과 서버 스펙을 결정한 다음에 서버실에 들어가서 OS를 설치하고 원격 접속을 위한 드랙이나 몇 가지 설정들을 하는 것이 최소한 한 번 이상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이후 시대에서는 방금 말했던 과정이 필수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도커와 컨테이너 환경의 물결로 이제는 운영체제의 종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시대에서의 보안은 역설적으로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운영 환경의 최상단이나 각 VLAN 환경의 방화벽만 잘 관리하는 정도로도 충분했는데 이제 많은 종류의 클라우드가 생겨나면서 서비스 플랫폼들에 꼭 맞는 적절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안 환경 구성에 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방어 플랫폼 CWPP, CSPM, SOAR,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 EDR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이 서비스 플랫폼이 클라우드로 전환된 지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런 보안 개념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저러한 보안 컨셉들을 서비스 플랫폼에 완벽하게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요 보안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CWPP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머신, 컨테이너 등을 포함한 이미지와 런타임 워크로드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SPM은 일종의 자산 보안 방법론으로 파스, 스토리지 구성, 접근 관리 제어라든지 네트워크 설정을 포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성 위험 평가 방법론입니다. EDR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자와 워크로드 등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그러니까 JTNA라고 약자로 부를 수 있는데, 저런 개념은 주요 자산에 접근하려는 모든 접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그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서 신원 확인과 그에 맞는 제한된 권한으로만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보안에 관한 개념적인 방법론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보안 개념들은 두 가지의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안 정책과 워크로드입니다. 클라우드의 보안 정책은 여러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워크로드를 고려한 보안 정책은 필수입니다. 워크로드는 한국어로 굳이 바꾸자면 작업량이라는 의미인데,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상 머신,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들을 워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 개념이 그 서버라든지 특정 VM 하나 이렇게 한정됐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오면서 좀 더 자세하고 더 잘게 쪼개져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워크로드와 보안 정책, 시큐리티 폴리시, 이 두 가지 요소는 보안을 잘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수 조건이고, 정말 필수 조건이고, 공격자들은 바로 이런 지점을 통해서 피해 대상의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침입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보안 침해 공격 사례를 포함해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격들은 적절한 워크로드의 보호와 보안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피해 범위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네트워크에 배포되어 있는 그 플랫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들은 공격 과정에서 공격 수법 자체를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특성을 가진 APT라는 형태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격 수법의 주된 경로는 이제 최초의 방어망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악성 코드를 타겟 시스템에 배포를 시키고, 그 감염된 시스템이 또 다른 시스템으로 전파되는 그런 형태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체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백악관과 NCS입니다.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패치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보안팀을 잘 꾸린다라는 그 백악관의 가이드라인 마지막에 네트워크를 세그멘트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셔널 사이버 세큐리티 센터 NCS에 따르면 그 레터럴 무브먼트, 그러니까 서버들 간 이동하는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안 정책의 방향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CS에서 정의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자산들을 묶어서 별도로 네트워크 분리, 그러니까 즉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점에 대해서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흘러왔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큰 조각으로 보면 클라우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전, 그러니까 화면 왼쪽에 보시는 저 구성에서는 이 물리적인 위치나 N개 이상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서버나 장비를 묶어서 네트워크를 구분했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른쪽에 클라우드 이후 시점의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미 백악관과 NCS가 이야기하는 적절한 네트워크의 분리는 그 물리적인 위치나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서버 그룹, VM이라든지 이런 베어메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워크로드나 어플리케이션의 속성 값에 따라서
개별 그리고 그룹별 보안 정책이 각각 워크로드마다 적용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현재까지의 방화벽 정책이 이런 그 클라우드 이후에 저 구성을 따라갈 수 없느냐, 방화벽 정책이 그걸 적용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방화벽 정책이 워크로드나 어플리케이션의 속성값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좀 힘든 이유는 바로 워크로드의 특성 그 자체 때문입니다. 워크로드라는 개념이 서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컨테이너나 이미지의 형태로 동적으로 바뀌고 새롭게 배포되기도 하기 때문에 방화벽 입장에서는 이러한 워크로드의 IP를 추적하고 필요한 포트를 열고 닫고 관리하는데 적지 않은 운용 부담이 생깁니다. 어떤 서버나 서버 위에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가 상위 방화벽의 정책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동적으로 IP를 새로 할당받아서 올라오는 워크로드의 속성값에 따라서 방화벽 정책이 잘 관리가 돼야 되고 그게 바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의 역할이 로드 밸런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IP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네임 서버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방화벽 정책은 그 로드 밸런서와 네임 서버의 속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포트를 적절히 제어하는 편리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 확인과 접근 제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상적인 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적절한 보안 정책에 따라서 영업팀 김지훈님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할 때 본인 인증을 거치고, 이건 기본이죠. 접속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이 본인에게 주어진 일과 맞는지를 검증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관리 시스템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로그 플랫폼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업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접속을 제한받거나 차단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입장에서. 반대로 개발팀에 있는 김혜정이라는 분은 매출이나 영업관리 시스템에 굳이 접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 접속은 차단을 하고 원래 본인의 업무 영역인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플랫폼 이런 쪽에 접근을 허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적절한 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담당자하고 업무 시스템 간의 관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버들 사이의 이동 내지는 워크로들 간의 적절한 보안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테이징 서버에 있는 도커 이미지 어플리케이션은 그 역할과 속성에 따라서 프로덕션에 있는 로드 밸런서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몽고DB에는 접속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쿠버네티스 API 서버는 몽고DB로 접속을 시도할 때 접근의 제한이 없지만 엔진엑스가 열고 있는 8080 포트에 대해서는 접근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예를 든 건데요. 이런 권한 확인과 접근 제어 방식은 클라우드 이전의 시대에서는 구현하기가 사실 필요가 없기도 했고, 그리고 구현을 한다고 하면 매우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런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정책에 대해서 아카마이는 이 4세대 서비스 플랫폼의 보안 환경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을 말합니다. 이 앞서 말한 클라우드 이후의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에서 대응해야 될 보안 과제를 모두 해결하면서도 높은 가시성과 접근 제어까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베어메탈에서부터 VM 환경,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내 인스턴스와 컨테이너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모델을 이용해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각 환경에 따라서 인스턴스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콜렉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워크로드의 시각화는 물론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탕지와 대응 역시 가능합니다. 그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개념, 예를 들어서 CWPP, 워크로드 보안 플랫폼 방법론을 아카마이가 어느 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트너에서 정의한 각 보호 정책이 아카마이의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의 기능적 요소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파이어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앤 비지빌리티 이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분리해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된 네트워크 간 또는 개별 워크로드 간의 트래픽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프로세스 레벨까지 제공하는 컨텍스트를 포트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기능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CWPP에서 말하고 있는 저런 보호의 기능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디코어는 그 특성상 그 많은 주변 환경 시스템과의 연동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얼마나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인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MS 애저 환경은 기본이고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이는 오픈스택과 인증 시스템인 옥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VDI 환경에서는 VMware와 CTX 등 다양한 운영 환경의 지원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많은 기능들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디코어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실제 고객 사례들을 일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도이치뱅크, UBS, 그리고 보험 쪽에서는 메트라이프, 그리고 커머스 서비스에서는 갭, 그리고 주요 통신사와 벤츠를 포함한 제조업계와 헬스케어 업계 등에서 도입해서 다양한 보안 침해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고 안전하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디코어의 보안은 시각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비스 회사들이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성이 갖춰진 가시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보안성이 갖춰진 가시성입니다. 그 서비스의 품질과 성능 관련 로그를 갖추어둔 상태로 모니터링을 하기는 하는데 그 가시성이 보안성을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디코어는 그 보안성을 염두에 둔 시각화로 적용 절차를 시작합니다. 물론 온프로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핑인데요. 그 자동으로 진행된 시각화된 결과를 각 종류별로 묶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인터랙티브 형태의 맵을 이용해서 직접 매핑을 수행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고요. 이 다음 적용 절차인 보안 적용 템플릿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거나 만약에 아주 세부적인 조정까지 해서 이런 구분을 하고 싶다면 그건 역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보안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보안 구성 요소는 바로 방화벽입니다. 그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어느 네트워크에서 어느 네트워크 또는 호스트에서 어떤 호스트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없고 각 호스트별로 어떤 포트들에 접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기본인데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 이런 기능들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접근의 제어와 허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 네트워크의 방화벽 정책을 새롭게 적용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풀타임 엔지니어와 네트워크 팀 등이 투입돼서 최소 3달에서 5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 작업은 앱들의 필요 요건을 확인하고 방화벽 스펙을 고르고 주문을 하기, 그리고 구현 일정 협의라든지 하드웨어 테스트, 정책 적용과 테스트 절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완전한 형태의 절차입니다. 가디코어는 이 시간을 최대 2주 이내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말한 강력한 자동 시각화 툴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정책 템플릿 적용 기능 덕분입니다. 가디코어가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 보안 가시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로그4j 대응에 관한 샘플을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각 워크로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API 서버가 보이고 마스터 서버도 보입니다. 해당 워크로드가 오픈하고 있는 포트 정보와 함께 어떤 워크로드와 통신을 하고 있는지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이제 높은 레벨, 하이 레벨로 다시 한번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어메탈과 AWS, 오픈시프트와 내부 네트워크 간 어떤 포트로 통신이 유지되고 있고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보안성을 고려한 가시성이라는 말을 제가 3차례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저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19168.0.0/16 대역에서 베어메탈로 접속하는 SSH 포트 22번
이 정책을 만약에 2222로 변경하고 싶을 때 이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가시성인가 아닌가 이걸 말합니다. 접속하려고 하는 대역을 19168 1.0/24로 이렇게 한정시키고 싶을 때도 이 가시성 그대로 정책만 3번의 클릭만으로 바꿔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성 있는 워크로드를 묶어서 역할과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예제 화면입니다. 오른쪽 아래를 주목해 보시면 라벨링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워크로드는 이컴, 프로덕션 환경, AWS 오너 아이디, 인스턴스 타입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가디코어는 머신러닝에 기반한 라벨링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보안 관리자가 워크로드나 네트워크의 구분을 하나하나 하지 않고도 이런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리뷰하고 승인함으로써 매핑 작업 자체를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벨링 기반의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보안 관리자가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핵심이 바로 이 폴리시 엔진입니다. AWS의 이컴 웹 서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DMS 로드 밸런서의 웹 포트 접근을 허용한다는 보안 정책은 출발지 IP나 도착지 IP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워크로드 기반의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의 정책을 이처럼 워크로드 단위까지 세분화시켜서 적용하는 사례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많이 알려졌던 로그4j 취약점 대응에 관한 얘기입니다. 로그4j는 많이 아시다시피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HTTP 헤더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LDAP 검색 기능이 활성화된 시스템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말하고요. 여기 간단히 어떤 형태로 공격이 수행되고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 공격이 완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디코어는 이 로그4j 취약점에 대해서 4단계만으로 적용이 방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취약점 대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식별을 먼저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서 맵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위자드 형태로 단 2번의 클릭만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저렇게 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취약점 대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접근 가능한 자바 어플리케이션들 서버를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특정 디렉토리 하위에 로그4j 자료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로그4j를 직접 호출하지 않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3가지의 이 정책을 화면 왼쪽에 보이는 쿼리를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인사이트 쿼리라고 부르는데 이 쿼리를 이용해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파악된 그리고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로그4j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다 파악했으면 이제 모니터링을 설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터넷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는지 어떤 위험한 작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정규 표현식 기반의 얼럿을 설정을 하고 침해 지표,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를 확인하는 규칙을 생성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이런 단계인데요. 저것도 쿼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이 확인된,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파악을 했으면 이제 당연히 차단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그4j 취약점이 확인된 라이브러리 버전을 패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보안상으로는 가장 완벽한 대응이지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 패치를 적용하기 위한 시간이 좀 리드 타임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드 타임 전까지 가디코어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리드 타임을 벌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저희가 더 도와드릴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아카마이 마케팅 팀을 통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큐리티 테크 브리핑 아카마이 엣지 클라우드 보안 전략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도 깊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